내 재산이 10억씩 늘어난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인데요.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을 분석해 봤더니 당선된 후 평균적으로 10억씩 증가했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갑작스런 재산 변동,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이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 김성달 국장 만나서 자초지종 들어보겠습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죠. 3부에 이어질 영화로 만난 세계에서 일본의 차기 수장 스가의 캐릭터와 성향을 드라마틱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MBC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소개되시는 분들에겐 편의점에서 바로 바꿔 드실 수 있는 바나나킥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수사겠죠.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와 충남 계룡대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압수수색 구체적인 장소는요. 국방부 청사 안에서는 국방전산정보원과 민원실, 그리고 계룡대에서는 육군정보체계관리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정확히 뭘 압수하려고 했는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병가를 내고 또 연장을 했던 시기가 2017년 6월경이었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콜센터 저장체계 보관하는 민원실 통화 내역하고 녹취 파일은 보존 기한이 3년인데 그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가 됐지만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이게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걸 확보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또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압력으로 볼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편 군부대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에 기록된 아들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서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왔는데 본인은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논란이 길어지면서 여러 불편한 말들도 나오고요. 네. 국민 여러분께도 좀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 빨리 수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봐야겠죠.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네요. 네. 저도 이거 화면을 봤거든요. 네, 인터넷에 네, 네. 올라와 있던데 네.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던데요. 맞습니다. 이 돌고 있는 그 블랙박스 동영상 보시면 해가 지지 않고 환합니다. 이게. 네. 이게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일어난 사고인데 부산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포르쉐 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달아 추돌한 뒤에 포르쉐와 오토바이가 그대로 버스 등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넉 대를 덮치면서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흔히 표현할 때 광란의 질주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바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서 순식간에 들이받는 모습 동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게요. 시내 도로여서 시속 50km가 여기가 제한 속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시속 140km 이상 속도로 내달린 겁니다. 거의 3배 가깝네요. 네, 그리고 아이고. 스키드 마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바닥에 까맣게 타이어 자국이 남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포르쉐 운전자는 45살 배모 씨였는데 이 사고로 배 씨 차량의 동승자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고요. 예. 배 씨 본인과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이게 백주 대낮이고요. 그렇죠. 제정신이면 이렇게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막 질주하면서 들이받을 수 있겠나 싶은데요. 네. 음주운전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술에 취하진 않았는데 다른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뭐죠?
운전자 배 씨가 사고 직전에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요. 네. 조사 결과 배 씨는 칠중 추돌 사고 나기 전에 이미 2차례 사고를 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경찰은 배 씨가 환각 상태에서 1차로 도로에 정차 중인 승용차 아우디였다 그러는데요. 옆면을 치고 나서 500m쯤 달아나다가 네. 지하차도에서 또 한 번 차량 한 대와 추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멈췄으면 될 텐데 그러게요. 그대로 좀 더 달아나고 싶었던 모양이죠. 속도를 더 높여서 달아났는데 아마도 대마 흡입 사실이 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마 흡입으로 처벌받는 게 낫죠. 다른 사람 다치게 그러게 하는 것보다는요. 말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네.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지나치게 그동안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네. 비판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네요. 네, 판사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량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성폭행했을 때는 기본으로 징역 5년에서 8년 이렇게 정해놓고 사유에 따라서 최소 3년까지 감경 깎아줄 수도 있고 가중처벌에서 최대 9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양형 기준인데요. 네. 물론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밝혀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웬만하면 이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 새로 유행하는 말하자면 이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생겨난 범죄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없던 이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판사에 자량하면 이 선고 형량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N번방 사건의 경우에 주범인 조주빈이 현재 재판 중입니다만 초기 운영자 중에 한 명인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팔았고요. 소지한 성착취물만 해도 9만여 개에 이르렀는데도 징역 1년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예. 잘 아시는 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판매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도 징역 1년 6개월 재심에서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따라가지 못한다, 또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만들어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양형 기준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세 가지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그리고 디페이크라고 하죠.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퍼뜨리는 그런 허위 영상물 범죄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네. 잘 몰라서도 그랬겠지만 너무 형량이 낮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사하니까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었고요. 네. 그럼 이번 새로운 양형 기준 정말 충분히 잘 상향 조정이 됐을까요? 네, 먼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걸 제작하고 판매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 네. 해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하라고 공고를 어허. 했습니다. 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정한 건 뭐 가중 형량들이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할 경우 엄정 처벌하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13살 이상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경우에 그 권고 형량이 최소 3년에서 최대 9년이거든요. 네. 요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런 영상물 구입한 사람에게도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6년 7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뭐 유포한다든지 하는 범죄도 네. 상습범일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딥페이크 영상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5년 7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형사 재판에는 처벌 불원, 이게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판사가 특별 감경인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량을 깎아줘야 되는데요. 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이게 특별 감경인자가 아니고 일반 감경인자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허. 무슨 말이냐면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판사가
반드시 형량을 낮추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사유로인지 모르겠지만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든지 또는 깎아달라든지 하더라도 네.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 범행의 악행에 비추어서 죄질에 비추어서 무거운 형량 내린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네. 사실 이러한 새로운 양형 기준은 조주빈이라든지 N번방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과연 이 사건에 이미 기소된 사건인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양형 기준안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네. 만들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요. 아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양형 기준안을 만드는데 이 N번방 사건이 참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확정한 이 양형 기준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오는 12월에 최종 의결을 한 뒤에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재판이 넘겨진 사례, 네. 그러니까 기소된 사례에만 이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기소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새 양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하. 다만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기소 이후에 만들어진 새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 건 가능하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재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양형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조주빈이기 때문에 네. 판사가 아무래도 이 새로운 양형 기준을 참고하게 될 공산이 크고요. 네. 당연히 그러면 조주빈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형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니까 네. 권고하는 형량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 상당히 디지털 성범죄 엄하게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일 테니까 네. 뭐 비록 이 양형 기준이 공식적으로는 올 12월 이후에 새로 기소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네. 예, 조주빈 등에 대한 판결에서 판사들이 당연히 네. 참고를 하겠죠. 네. 예. 대법원이 전체의 추세를 정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선 판사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디 그 손종우 사례처럼 정말 엉뚱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기를 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마치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가 해서 논란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재산을 다 조사했더니 후보일 때보다 평균 10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없던 부동산이 생긴 경우도 있고 수백억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가진 의원도 여럿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를 시행했던 경제정의 실천연합 김성달 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어떤 국회의원들이 분석 대상이었고 어떤 내용 분석하신 겁니까? 네, 이제 21대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300명 되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사실 3월 후보자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 때 재산 공개를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 300명 중에서요, 이번에 국회가 이 300명 중에 20대 국회의원으로 계시던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선으로 들어오시거나 20대가 아니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신 175명의 재산을 공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175명의 재산 내역을 비교를 했고요. 재산 내역을 그러니까 공개 시점은 후보자 공개 때인 3월, 그다음에 이번에 공직자로서 다시 공개한 8월, 이 5개월간의 재산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본 겁니다.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셨더니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전후에 도대체 얼마나 재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175명 전체 재산을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즉 네. 3월 공개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번 8월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4,900억 원, 1,700억 원이 증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네. 이제 1인당 평균 10억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에 부동산 재산은 약 9천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평균 10억 원이라면 정말 뭐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기준이 네. 과거와 달라진 건가요? 네, 분명히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하. 5개월 만에 이제 수백억, 많게는 수백억, 작게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하셨는데 네.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상장 주식,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그 가액 기준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공개할 때만 해도 이게 액면가, 이제 장부가 기준이었는데 네.
8월 공개하실 때는 이게 실거래가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많게는 수백억 원씩 증가를 한 경우가 있으십니다. 아하. 두 번째는 3월 공개하실 때는 없었던 재산이 이제 8월에 추가로 공개된 경우, 그게 이제 본인 또는 가족분들의 재산이 공개된 경우가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동산 재산, 물건 변화는 없는데 가액이 이제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금 자산이나 또는 없었는데 채권 등의 재산도 추가로 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예. 그 하나하나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모두 일률적으로 그렇게 증가 자체를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유가 네. 분명하다면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상직 민주당 의원, 소위 뭐 탑3로 뽑으셨던데요. 네. 전복민 의원은 865억 9,900만 원이 증가했고요. 한무경 의원은 288억 원, 이상직 의원은 172억 원이 무려 늘어났습니다. 이분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예, 일단 이제 평균 10억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상위 탑3 의원님의 재산이만 증가액이 1,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전체 재산액의 76%를 이제 차지하고 계신데 예. 사실 전복민 의원의 경우도 그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하. 이제 비상장 주식을 3월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공개하실 때는 181만 원으로 공개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 8월에는 그 같은 주식의 가액이 858억 원으로 이제 다시 신고가 되면서 여기에서만 858억 원이 증가를 했고 거기에 뭐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재산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866억 원이 증가하신 겁니다. 네. 이외에 한무경 의원 또 이상직 의원도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실거래가로 다시 재평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게는 수백억 원씩 이제 재산이 증가하신 경우가 있으시고요. 네네. 이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추가 공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재산이 추가 공개되는 거나 또는 부모님 재산이 추가 공개된 경우에 그래서 10억 이상 증가하신 의원들이 이제 서병수 의원, 이광재 의원, 홍성국 의원의 경우는 재산이 추가 공개된 경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조수진 의원, 조태영 의원도 10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네. 이 경우는 예금이나 채권 등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탑3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의 처음에 3월에는 액면가, 8월에는 평가액 이래서 네. 뭐 본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할 네. 그런 여지는 있네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좀 고려됐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액 변경 기준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뀐 건데요. 이 네. 시행령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라는 중요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시행한 만큼 시행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가능했었는데 사실 6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하. 법은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3월에는 액면가로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당선 직후에는 실거래가로 이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기에는 사실 3월 공개하실 때도 이것이 앞으로 공개될 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셨고 예. 또 수백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실 때 사실은 너무 큰 차이라서 국민들로서는 이게 맞아라고 하죠. 되물을 수 있는 정도로 큰 가액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네네.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하. 법 시행을 늦춘 것으로써 결국은 축소 신고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는 좀 있다. 예. 근데 이 경우 말고도 앞서 말씀하신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누락됐던 네. 재산을 뒤에 신고한 의원들이 또 네. 논란이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두 분이 많이 거론이 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두 분? 예, 이제 조수진 의원 아까 제가 11억의 재산이 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 경우는 조수진 의원은 부동산 재산은 동일합니다. 3월과 8월 부동산 재산은 동일한데 예금 재산이 증가하셨습니다. 예금이 3월 공개 때는 본인과 배우자에서 2억 원이 본인 이제 가족 예금 다 합쳐서 2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할 때는 그 예금 자산이 8억 2천만 원으로 6억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예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한번 검증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채권
4인간 채권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3월에는 4인간 채권에 아예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2억 5천만 원씩 4인간 채권이 있어서 그 금액이 5억 원이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1억이 증가가 된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수진 의원께 저희들도 소명 요청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이 결과만 봤을 때는 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액이 워낙 또, 크네요. 네네. 네. 예금 더군다나 이제 선거하면서 더 많은 예금 사실 쓰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을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죠. 막대한 예금이 느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네. 또 한 의원이 이제 김홍걸 의원이십니다. 네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재산만 5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다주택부터 계속 김홍걸 의원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 3월에도 공개하실 때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에 3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서대문구에 상가 한 채를 보유해서 총 76억을 신고하셨거든요. 네. 근데 8월에도 이 물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대문 상가 가액이 3월에는 1억 9천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될 땐 5억 8천만 원으로 4억이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근데 가액만 증가된 게 아니라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이 3월에는 그게 61제곱미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이번에 131제곱미터로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매각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네. 그 분양권이 고덕동 분양권입니다. 강동구.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 들여다봐도 3월에도 8월에도 이 고덕동 분양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분명히 3월 공개 시점에는 보유하고 계셨던 건데 또는 그 앞서 매각을 하셨던 거라도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누락으로 저희들은 보여져서 이 부분도 좀 소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네, 좀 문자들이 막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8625님께서 이분들은 국회가 아니라 증권사에 있어야 할 분들이네요. 네. 앞서 이제 비상장 주식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뭐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 선거 전후로 재산 신고를 뭐 축소하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당연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게 올바른 공정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중형에 처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 허위 사실 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 네. 벌금 3천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조항에 명시돼 있고요. 사실 네. 이제 경실련이 과거 2008년에도 그때 이제 18대 총선이셨거든요. 네. 그때도 지금과 동일하게 재산 변화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허위사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양정래 그 비례대표 당선자였는데요. 네. 친박연대.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문제 제기해서 검찰 고발을 했고 이듬해 이제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이제 내려지면서 그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재산에 의혹이 많은 분들이 꽤 계시는데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이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좀 촉박합니다. 촉박하고 사실 네. 이제 6월인데도 재산 공개가 8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하. 저희가 좀 빨리 시행을 했어도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네. 저희가 의원실에 일단 소명 요청을 드려서 회신을 받는 대로 음흠. 이제 법률 검토를 통해서 검찰을 이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인데 아하.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그러게요. 꼭 필요한 정말 소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가 있어서요. 소명 네. 자료와 무관하게 또 법률 검토 가능하다 봐여집니다. 청취자들이 계속 문자를 많이 보고 계신데 2160님께서 저도 보고 싶은데 국회의원들 재산 네. 변동 현황 말이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국회 관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이 다 관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자료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공개돼야지만 비교가 가능하시고 일반 시민분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선관위는 이 자료를 총선 선거가 끝나는 날과 동시에 비공개 처리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반 시민들이 보실 수가 없고요. 이런 것도 최소한 당선자분들에 대한 자료는 선관위가 좀 공개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여기서 받아보세요. 구독,
경제. 구독 경제,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독할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정치인에서 경제인으로 돌아온 최이배 전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완전히 다시 경제인으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정치에 살짝 발을 디디고 계십니까? 거의 정치 활동은 이제 안 하니까요. 네. 그 경제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제 조언이나 이런 아하.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좀 하고 있지만 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은 일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완전한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경제인으로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먼저 네. 빚 얘기, 가계부채 예.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맞습니까? 예, 이게 절대적인 금액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대부분 국가의 총 생산 GDP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네. BIS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았습니다. 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네. GDP 대비 97.9% 거의 음. 98%에 이제 다다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가계 집안으로 얘기한다면 1억을 버는 연봉을 버는 네. 집에 서 빚이 9,790만 원 있는 거예요. 어허. 이제 과연 이게 맞나 적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만일 집을 사실 때 보면은 예. 연봉에 비해서 더 많은 그 대출을 받죠. 가지고 예.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 대출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장기간에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환 능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냐 이게 문제겠죠.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75.6%고요. 네. 영국이 84.4%입니다. GDP 대비. 예. 예. 그리고 이게 선진국의 평균이 73.2%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98%에 육박하는데 많이 높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에서는 GDP 대비 85%가 적정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걸 넘어선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미국이 그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그랬죠. 예. 때, 그때가 이제 주택 모기지론에 서브프라임 대한 모기지. 서브프라임 예, 모기지론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이 당시 2004년도에가 이제 85%였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98%까지 갔어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우리 98%가 예. 그때 미국하고 비교한다면 같은 수준인데 빚만 보자면 미국의 금융 위기 위기의 수준에 수준에 달아들 수도 어허.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은 그 모기지론이라는 게 그 주택담보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 1억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대출의 구조가 있어요. 아하.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좀 다른 형태여서 그러네요. 이제 거기는 좀 더 리스크가 많이 컸던 거고요. 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한 우리가 지금 금융위기로 간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높긴 높다. 아하. 그래서 높으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좀 같이 동의하고 있는. 금융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위 말하는 주택 담보 대출, 예.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그래도 정 못 갚으면 주택 예, 반납하면 집이 되니까 있으니까. 예. 사회 전체적인 그런 그 빚을 못 갚는 분들의 고통이 크긴 하지만 예. 사회 경제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많아지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대출의 이제 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모기지론이 미국에서는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위험한 편은 아닌데 예.
우리는 이제 신용 대출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시중은행에 지금 신용 대출이 125조인데 이게 최근에 한 8영업일 동안에 1조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좀 규제를 하니까 네. 신용대출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 아니냐. 아하.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죠. 예. 한쪽에서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이제 그게 넘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났는데 신용대출은 과연 또 이제 보면은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라 봤더니 시중은행에서 많이 늘어났다. 네. 근데 시중은행의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겠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러면은 그 질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대출의 질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아하. 대출은 아닌 거죠. 위험이 큰 대출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환 거고요. 능력이 있는 대출이다. 네, 그렇죠. 아하.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대출이 많이 계속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주택을 사는데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신용대출로 메꿀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엄청 열심히 이제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서학개미운동. 네. 예, 그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아하. 것으로 이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또 그 특히나 그 공모주 몇 개가 이렇게 나오면서 네네. 엄청난 시장에서 음흠. 공모주에 이제 카카오 투자하는 게임즈 뭐. 카카오 게임즈랑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뭐 SK 바이오팜스나 바이오팜.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공모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아. 신용대출을 끌어온 건 아니냐라는 아하. 생각도 하고요. 네. 뭐 꼭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주식시장에 투자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은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아하. 아무리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라도 투자니까 거기서 손해를 봤을 때는 예, 예. 그게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해야 돼요. 아하. 지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겠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하. 이제 현황 파악을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황 파악과 검토 후에 예. 주택담보대출 규제하듯이 뭐 DTI, LTV 뭐 이렇게 규제를 했잖아요. 예. 신용대출도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풍선 효과로 가져온 거나 또는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가져온 거나 또 네.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제 지금 생계 자체. 그렇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예, 예. 생계자금으로도 끌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금융당국이 지금 규제하겠다, 대출을 막겠다라고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어서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걸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돼.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러겠네요. 이 부분들이 진짜 생계자금에 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 규제거나 막으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가 네. 주택담보대출하고 비슷하거나 낮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가요? 떨어졌어요. 이게 고신용자들에 대해서. 아하.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경쟁이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특히나 대출 경쟁. 예, 카카오뱅크 같은 막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굉장히 네. 대출을 손쉽게 해주니까 시중은행들도 이제 그런 제도 그 상품을 도입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난 효과도 있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들을 다 한번 면밀히 파악한 후에 금융당국이 아무튼 뭐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흔히들 경제는 뭐 심리라고 그러고 또 뭐 시그널, 신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거의 제로금리라는 얘기를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많이 대출해서 예. 많이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사든 하라는 사업을 그런, 하든, 그런 예. 신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아하. 그런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네. 뭔가 시중의 자금이 금리를 싸게 해줌으로써 돈이 돌게 만들겠다라는 경제 정책을 가져가는 건 사실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아무튼 뭐든지 좀 해봐라라는 것이고 음. 뭐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금융기관들은 네. 좀 더 이제 그 아까 전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는 것도 수익에서는 좋은 면이 있지만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자기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곧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투자가 또 막 늘어나고 있고요. 예. 대출에 의한 투자인지 어떤지 모르겠 돈의 흐름이야. 하여튼 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펀드가 새로 나오잖아요. 뉴딜 펀드, 네,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정부가 뉴딜 펀드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좀 그 구조상 네. 불공정하다라는 일단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 예.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가 뉴딜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네. 그 막대한 자금의 일부는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하거나 예.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해서 돈을 쓰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다가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슨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네네. 민간 자금을 가져다가 써서 재정을 그만큼 아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뉴딜 정책이라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 네. 그 돈을 뉴딜 펀드로 마련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펀드를 그 돈을 민간에서 끌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개 사업에 매칭되는 개개 펀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그냥 종합적인 그냥 아주 뭉텅그려진. 그래서 솔직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느 사업에 들어가서 아하.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불안전 판매. 네, 명확한 아하. 네. 투자에 대한 설명이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펀드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정부가 지금 주도해가지고 네. 이런 펀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어떤 불공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하. 우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펀드 가입자 예. 측면에서의 그런 불안전 판매 위험성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파라나 공하나님이 바로 문자 주신 게 뭐냐면 그래도 예. 원금 보장해 준다고 공언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건 그다지 불공정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더 예. 불공정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더 예, 어허. 왜냐하면은 예. 이 사업이 되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위험이라는 거는 꼭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하. 이게 국가의 어떤 재정 사업에 같이 가는 거기 좀 때문에 공익성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막 돈을 막 버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돈을 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원금 보장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쓰면은 예.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니까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추구한다. 원금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네. 이게 이제 마치 저는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원들이 네. 이렇게 상품을 팔 때 불안전 판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하고 아하. 비슷한 식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는 이렇게 예, 규제를 피해가는. 오히려 그래서 어허. 이게 정부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러면서 또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식으로 또 그 그렇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예. 결국 정부가 혹시라도 손실이 봤을 때는 자기는 정부가 재정으로 그 손실을 메꾸겠다라는 얘기를 한 재정으로. 겁니다. 그래서 100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35가 손해가 나면 그 35만큼은 정부가 대신 그 손실을 다 감당해 줄 테니까 아하. 그만큼의 손실이 안 나면 당신들은 수익을 얻습니다라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전한 상품이고 원금 보장의 성격이 있고 야 이자율도 그러게요. 높을 것 같아라고 투자하고 싶겠지만은 네. 이게 만일 진짜 손실이 났을 때는 네. 결국 이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 그 다른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투자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원금 보장해주고 돈 벌게 해주는 펀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서 펀드가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이렇게 세금으로 모든 걸 그 손실을 감내하고 이익은 투자한 사람만 가져가게 하는 것은
투자하지 못한 국민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좀 다시 설계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으면 원래 이제 14%의 그 분리과세에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또 9%로 낮춰준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죠. 예. 음흠. 그러니까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연히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줬지만 네. 결국은 이거는 돈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아하. 투자하게 만들고 그분들 손실을 감내하게 해주고 세금으로 그러다가 세금까지 깎아주는. 그래서 저는 투자 못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하. 이거는 아하. 좀 불공정하다.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4011님께서 뉴딜 펀드 이야기 재밌네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근데 자세히 하게 들을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구독 경제 시간에 오늘 예. 못다한 이야기 예. 제 입의 경제 전문가께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부작용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부작용은 막고 효과는 키우는 보완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도경 학생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표디 광팬 한 중학교 학생입니다. 지금 학원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도경 화이팅! 힘내세요. 5930님 보내주신 바나나킥 잘 먹었습니다. 늦은 감사 인사드려요. 오늘도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편의점에서 바로 바꿔 드실 수 있는 바나나킥 과자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아온의 추가문 출신의 개입니다. 좋습니다. 조상들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의 대학 입학 시험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고 트로옹 선생님에게 나에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나를 자랑하고 있을 때 나는 바로 떠났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추추. 우리 어머니는 1년도 채 안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재혼했어요. 삼촌은 수년 동안 저를 시골에 버리고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고 생활비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돈은 그의 의붓딸을 피아노와 미술 수업에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나는 나를 키워준 열심히 일하는 할머니였다.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는 결코 나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 사람을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축복 덕분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 지역 수석대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감기에는 너무 화가 나서 고혈압이 발생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그 후 한쪽 팔에 뇌출혈이 생겼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고 맴돌며 말투가 불명확하고 발음이 불명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부대는 그를 직접 해고했습니다. 그의 계모와 추푸는 항상 그를 ATM으로 보았지만 이제 혈액은행은 더 이상 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무엇? 소림은 이야기를 팔곤 했어요. 지금 나에게는 캉주기가 언급될 때마다 정부가 경멸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매번 강조해야 한다. 그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대학 첫날 이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춘캔캥의 치료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동문그룹사